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덕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뵈어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득이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공사의 업무 중 하나인 정책모기지에 대하여 간략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시 당시부터 모든 심사가 끝난 최근까지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상품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면 공사가 운영하는 정책모기지의 특성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혼합형 금리 상품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순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출시된 정책모기지 상품이었습니다. 1%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고정금리 대출자가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있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대출 금리가 갈수록 낮아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차이가 없어졌다는 신문 기사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책모기지의 의의 및 기본 운영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택금융 관련 토막 지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모기지의 도입 의의와 공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정부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시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금리 상승 및 주택시장 붕괴에 대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집계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에서 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일반 은행의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또한 정부의 예대율 규제로 인해 대출금은 예금액 대비 일정 규모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금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만기는 보통 1년이며 길어야 3년을 넘기는 상품은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짧은 만기로 조달한 현금으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2번의 상황에서 자산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의 특성에 의하여 동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예금의 만기 시 예를 들어 1년 경과 후 고객이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청하면 이를 돌려주어야 되는데, 대출 자산을 장기로 운영할 경우 현금 확보가 적시에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금융기관도 커버드 본드, 즉 채권 발행자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의 이중상환 청구범구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난 14년 이후 법제화된 바 있으나 늘어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확보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요자에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사로의 주택저당채권 매각 후 공사가 이를 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여 장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방식이 대두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란
금융기관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매각하거나 증권화하여 현금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현금을 주고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금 조달을 위하여서는 MBB, MBS 발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MBB와 MBS의 기본 개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MBB는 모기지 백트 본드, 즉 주택저당담보 채권의 줄임말입니다. 공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2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저당권 행사를 통한 처분 금액 등을 상환 재원으로 투자자에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 영어로는 Dual Recourse Bond로 불리기도 합니다. MBS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 즉 주택저당증권의 줄임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합니다. 만약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부족할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합니다. 공사는 법령상 공사 자본금의 최대 50배 이내에서 MBB 발행 및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MBB나 MBS의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는 우선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 양수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 유동화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 즉 양수해올 수 있는 주택저당 채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급된 주택저당 채권에 대하여만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개념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득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동화 업무 중 MBS 발행과 관련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공사의 해당 내역을 통지하면 공사는 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합니다. 양수한 주택담보대출은 공사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하기 위한 신용보강의 일환으로서 신탁을 설정 후 MBS를 발행하고 발행 대금을 수령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에게 다시 양수 대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대출 기간 중 변제한 원리금은 최종적으로 MBS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사의 이러한 유동화 업무 수행을 통해 일반 고객, 금융기관, 그리고 MBS 등에 대한 투자자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객들은 일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통해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가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장기 운용 자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유동자산인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만기 불일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대출 고객의 부도로 인한 손실 발생 우려도 경감 가능합니다. 투자자,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될 니즈가 큰데 MBS 투자 등을 통해 그러한 니즈가 충족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제공받을 때 공사의 MBS를 적격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정책 모기지는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약 20%포인트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 확대 정책에 따라 시행되었던 2015년의 안심전환대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거치며
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가 취급 중인 여러 가지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는 크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0에서 30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된 우리나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고유 브랜드로서 2004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유동화 기초자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공사가 유동화에 적합한 상품 요건, 심지어 대출 금리까지 사전에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저당 채권을 공사가 양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적격대출은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을 위해 공사 MBS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출시된 상품입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가 양수하여 유동화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전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던 세계 최초 주택 구입 자금과 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으로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품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유동화 방식을 통해 디딤돌 대출 취급 제원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디딤돌 대출 취급 업무를 수탁받아 심사 업무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공사가 유동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여 증권화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금리 변동 위험의 부담, 채권 사후관리 주체 상품 등의 특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동화에 필요한 기준에 있어 공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금자리론의 상품 요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고객 요건입니다. 민법상 성년 이하되며 부부합산 기준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로서 1주택자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 별도로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게는 일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주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격 산정 방식은 가격 정보,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급 대상 주택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면서 다만 DTI와 LTV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됩니다. DTI는 최대 60% 이내 이하하면서 LTV는 아파트의 경우 70%,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5% 이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는 DTI와 LTV를 각 10%포인트씩 차감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별로 공사가 제시하는 기준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서 적용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의 4가지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식입니다. 공사 보금자리 같은 경우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 기간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원리금 균등 분할하거나 원금만을 균등 분할 상환 아니면 원리금을 차등식 분할하는 상품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획득 시에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은 크게 2가지의 채널을 통해 취급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후 초창기에는 공사의 작은 조직 규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신청, 심사, 사후 관리 등의 모든 부대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유동화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T보금자리론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다만 유동화에 필요한 기준을 각 금융기관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취급 금융기관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2010년 출시된 유보금자리론은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참고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는 고객의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 실행 전 양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양수를 해오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원리금 수납, 채권 관리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는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절차를 활용하여 일반 유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 아낌이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이라는 부분을 포커스로 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해 보금자리론이 어떠한 특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 및 다자녀 가구와 관련한 보금자리론의 특례입니다. 우선 신혼 가구에 대하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일 경우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은 흔히 국민주택 규모로 일컬어지는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내이면서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혼가구에 대하여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대출 한도를 4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으로 근저당권을 실행, 경매를 진행한 결과 그 배당금이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형 대출의 경우 배당금이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해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품 특성으로 인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낮춰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유한책임형 상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한 대출 요건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의 주요 상품 요건입니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취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담보주택 심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최대 대출 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하여 공급되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안용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경기 하강 우려 속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없이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최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보다 일부 완화된 주택가격 상한과 소득 여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 현재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취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득 역시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공급 한도 20조 원을 초과하는 대출 신청액으로 인해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되었으며 최종 지원 주택가격은 2.7억 원 이하이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LTV, DTI에 대하여는 규제 지역에 대한 차감 없이 각 최대 70%, 최대 60% 이내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택금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토막 지식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TV, DTI, DSR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들인데요. 먼저 LTV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로서 특정 담보물의 가치에 대하여 얼마까지 대출 한도를 허용할 것인지를 규제하는 지표입니다. 주택가격은 KB 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등 금융기관이 인정한 가격 평가 방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DTI와 DSR은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추정하여 조금 더 까다롭게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LTV, DTI 등을 상황에 따라 완화하기도 또는 최근과 같이 강화하기도 합니다. LTV, DTI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는 경제 위기 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잠재적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국제금융기구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LTV 및 DTI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 가치 또는 소득 규모 대비 더욱 많은 대출 취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가계, 특히 청년층의 차입이 원활하게 됩니다. 같은 주택, 소득 규모에 대하여 수령 가능한 부채 금액이 증가하므로 가계 소비 및 내수 확대를 유발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작시켜 건설업 등의 경기 회복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LTV, DTI 등에 대한 규제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LTV 및 DTI 등을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합니다. 위 자료는 2018년 DSR 도입 확대 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보금자리로는 주택평가액의 최대 70%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물론 DTI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기타 주택의 경우 사후 소액 임대차 발생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LTV를 5%포인트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주택이 조정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속하는 경우 최대 LTV를 10%포인트씩 차감하여 해당 지역 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TV 산정 시와 담보 취득에 있어 연관되어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TV 산정 시에는 채무자 부도 시 공사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론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를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한도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대출 한도를 차감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사 저당권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향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액임차 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에서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우선 소액 임차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 일반 광역시, 그리고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기 위한 담보주택의 요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급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공사에 앞선 우선 변제권자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주택에 공사의 우선 변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침해 사실 또는 법적 다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와 같은 담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을 위해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인이 적법하게 해당 담보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관련 법령상 물권 득실의 변동은 등기의 접수일부터 발생하므로 매수인 B 같은 경우 접수일인 3월 29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권 변동의 공시에 있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만약 등기 원인이 상속이라면 소유권은 상속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이렇듯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권리관계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장표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모기지 기초라는 주제로 정책모기지가 가지고 있는 의의 및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양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비교하면서 정책모기지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서민 및 실수요자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에 집중하여 청취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